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편성입니다. 지금 한덕수 탄핵 선고일이 이제 시간을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장 넓고 그리고 빠르게 취재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8대0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뭐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에 기각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선고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한덕수를 땡겨서 하는 이유가 한덕수를 통해서 대선 관리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돌아온 이후에 부쩍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얘기 거의 없었었고 대부분 국민의힘조차도 대통령 탄핵 인용될 거라는 전제하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살아 돌아온 그 이후부터 갑자기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덕수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네. 나오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사람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윤석열 씨가 사실 구속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어려운 걸 그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5천만 분의 1 곱하기 5천만 분의 1로 해낸 거예요. 왜 5천만 분의 1이냐. 윤석열 한 명을 위해서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 판사님이, 지기현 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그 날짜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마저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니네 검찰 빨리 즉시 항고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 계산한 전례가 있었냐? 전혀 없었었다. 그러면 이건 오로지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낸 거 아니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었었죠. 거기에 플러스 그 지기현 부장이 그렇게 한 것까지 좋다. 그렇지만 즉시 항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심우정 검찰총장 휘하의 여러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일을 겪으면서 즉시 항고를 안 해줬잖아요. 그거 역시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한 그때의 정말 희귀한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천만 분의 1이라는 거죠. 그 한 명을 위한 거니까. 5천만 분의 1이 두 번이나 일어난 거죠. 그게 5천만 분의 1 곱하기 5천만 분의 1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멘붕에 빠지고 놀랍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관일 수 있겠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종류의 뭔가 강한 파워가 아직까지 존재하나 보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 불안 심리가 퍼져나갔잖아요. 그 불안 심리 퍼져나가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대선 주자들 빼고 이제 어쨌든 뭐 정진석 실장이나 뭐 대통령 변호인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죠. 윤핵관들도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퍼뜨리겠죠. 반대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 야 니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니네 말 다 틀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측했던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기네들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쪽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그 얘기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막 퍼져나가요. 이게 이제는 사실은 막기가 어려운 정도가 된 거예요. 왜? 나도 불안하니까. 나도 결론을 모르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헌재라고 하는 기관은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마치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모든 댓글에, 모든 유튜브 채널에, 프로그램에, 모든 댓글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글을 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마치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인 양 형성이 되어버리고 그게 왜곡되어진 이 상황이 헌재에도 그렇게 전달이 되면서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기환 대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저는 한덕수 나는 당연히 인용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하면 있었어요. 된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내란의 공범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못 하겠고 제일 큰 게 첫 번째로는 3명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그걸 임명을 안 하고 계속해서 버텼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헌재 재판관들 6명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냐 없냐부터 엄청나게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한 명만 임명 안 한 이 최상목에 대해서 헌재가 전체 8인이 전부 다 이거 위헌적이다, 중대한 사유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3명이나 임명 안 한 걸 그러면 그걸 괜찮다고 볼 것이냐? 저는 그 논리가 안 맞는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덕수 탄핵이 151명으로 되느냐 국회의원 200석으로 꼭 돼야 되느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헌법적 결단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선출직이 아닌 그 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찬성해가지고 탄핵시키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의석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은 200석 넘게 그렇게 3분의 1로 해야 되고 여기는 2분의 1만 넘으면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저는 전체적으로 한덕수는 당연히 잘못했고 인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최상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최상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결정들은 다 무효라는 거냐? 사실 현실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혼자 나서가지고 막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게 유효가 아니고 유효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그걸 무효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헌재가 용인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건 좋은 시그널이다. 그동안에 헌재가 내렸던 탄핵 기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에 나온 쭉 내용들은 이 재판부에서 사실은 내린 결정들이잖아요. 그 결정들을 보게 되면 3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그걸 할 생각이 있었느냐, 고의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따진다. 두 번째, 국회에서 이들을 탄핵하려고 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은 아니었다.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200명이 안 된 상황에서 다 151석 넘어가지고 넘겼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이 한덕수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탄핵 결정에 나온 이 재판관들의 생각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한덕수에 대해서까지 쐐기를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나 보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을 저는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네. 지금 정기환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에 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민주당에서도 좀 화가 나가 있는 게 아니 윤석열 먼저 탄핵시킨다더니 왜 결정을 한덕수를 또 갑자기 뜬금없이 먼저 하냐. 그동안의 태도는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전 대표님이 그동안 취재했던 거나 기존에 일어났던 일과 또 배치가 되는 이 결론이 또 이 일정이 또 나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또 틀렸나? 내가 또 뭔가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이 또 이제 안 맞아 떨어지려나? 이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수요일쯤에 예고를 해서 금요일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끝들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그게 제일 합리적이었죠. 안 되고 그날 이제 평의가 2시간 13분 만에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덕수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이벤트는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결정한 사항이 이제 발표됐으니까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전 합리적인 추론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금 가능성을 저한테 확실하게 또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전 대표가.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헌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그것은 8인이 공통적으로 인지할 텐데 중대선거와 관련돼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중대성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마흔여 재판관님 한 명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근데 3명 임명 안 한 것이 왜 중대한 거에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굳이 제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보자면, 자,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지만, 자,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권한대행이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일정하게 치유가 되었고, 두 번째 한덕수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치유가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덕수가 한 행위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기 전에 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의 위헌적인 행동은 이미 벌어진다. 벌어졌는데 그 뒤에 치유가 됐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 그걸 거 왜 아니냐.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헌법학자 두 분과 계속 지금 제가 하여튼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자,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의 그 기각 결정이 아니고 인용을 해야 한다는 다수와 기각을 해야 한다는 소수가 섞여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하려면 그 어떻게 압도적으로 기각이 더 많겠어요. 인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그 정족수를 못 채워서 될 가능성이 예, 높겠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동안 탄핵 심판을 결정하면서 썼던 이유들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실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켰을 때 오를 후폭풍을 고려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인용하는 게 훨씬 더 이 대한민국에서 맞다고 판단할 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전계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취재해보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분위기보다는 그 재판소를 이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 이제 제 취재원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논쟁을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기각이 되면은 인용자가 더 많을 것인데 숫자를 못 채워서 기각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인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지금 파면도 이것은 지금 불변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조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윤석열에 대한 걸 먼저 판단해버리면 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 그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기각을 그렇죠.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기각시켰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래서 기각이라는 상황이 오면 네. 곧이어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이더라고요. 예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든 뭐든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결정은 내리겠죠. 예. 그 다음 주는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지금 날짜를 계산해 보면 24일 날 월요일은 탄핵 한덕수에 대해서 선고가 있는 날이고 예. 그날 윤석열에 대한 건 하지 않는다고 이미 헌재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일단 당연히 무조건 아니겠죠. 월요일 오후에 예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고는 두 번째치 어쨌든 월요일에는 선고를 안 하겠죠. 안 하는- 윤석열에 대한 거를. 그렇죠. 25일은 비어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은 월요일 날 오전에 한덕수 거를 발표하고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거를 선고 날짜를 25일 지정하는 건 가능하겠죠. 네. 왜냐하면 화요일 날에는 일정이 아무것도 사실 예, 잡혀 있는 예.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가능성 하나 남겨놓고. 26일은 있고 이재명 27, 선거. 28 뭐 다 있죠. 예. 예, 이제 26일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예. 있는 날이고 그날 매우 중요하게 전국 동시 모의고사 같은 거를 치르는데요, 예. 고3이. 그러면 그날은 단축 수업도 못 하고 휴교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헌재 주변에 있는 그 학교들 고등학교 두 개가 원래 있다 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러더라고요. 못 하게 예. 되는 예. 거니까 그날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네. 게 또 중론이고.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날이라서 그렇게 중복해서 같이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남은 건 금요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25일하고 28일 두 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4월달 넘어가는 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4월 2일날 재보궐선거가 이제 있고 또 4월 18일날 이 두 재판관들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두는 바로 직전까지 이걸 결정을 미룰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5일하고 28일날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월요일날 만약에
기각이라고 하면은 그럼 최상무가 그 자리에서 그날 물러나나요? 그날 물러나는 게 아니고 본인은 부총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대행 자리에서 어쨌든 빠져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빠져야 한덕수가 대행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그동안에 최상목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혼란이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 부분은 이제 탄핵으로는 못 갈 것이고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고 지금 뭐 고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적 절차로 밟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미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금요일 날 이 탄핵과 관련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통과를 월요일 날 그 결과를 보고서 이제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돼 버리고 나면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그 원인 행위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 자체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재판 과정에서 각하 결정이라는 갑자기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의 수도 있다. 그 월요일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고 최상목이 했던 행위로 보면 한덕수 행위 못지않게 훨씬 더 헌재 결정도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중대성으로 보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예. 보면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한덕수를 탄핵을 기각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게 과연 만들까? 저는 그래서 그 사실 반대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월요일 날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도 지금 파면이 탄핵이 됩니다. 그 직무 정지가 되죠. 이주호 부총리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그러면 진짜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굉장히 뒤로 늦춰질 수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25일하고 28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고 나면 그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할 것인지를 공지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맞춰가지고 저는 이 최상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정리를 다시 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하는데 최상목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본인이 이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둘 수 있느냐의 매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속으로 다 파면시키느냐? 그러면은 대선 일정이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갑자기 이주호 체제가 들어왔다. 야, 이건 또 뭐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문제여서 복잡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까지 늦춰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뒤로 미루어서 뭐 4월 18일 이전까지 끌고 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취재했던 그 헌법학자의 말씀도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기각일 경우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기각이 되느냐 또 우리가 지켜보고 특히나 그 판결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여부가 사실상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하면 자, 이런 말씀까지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노희 변호사하고 이제 좀 본론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파면에 대한 선고일이 언제이든 결정일이 자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죄의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이고 상고심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거는 분명히 상고할 테니까 네. 상고심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유죄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피선거권이 없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법적으로 절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이 사건이나 재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나 이 사법 리스크를 일부러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더 다수일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 그 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분위기, 비명계, 친명계가 지금 한 목소리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후보를 누굴 낼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걸 비춰보면 물론 일부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유죄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으니 어쩌고저쩌고 합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저는 좀 봐요. 그리고 그것과 또 별개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지금 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법조인들이나 이 뭐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사실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특히 포인트를 집어줬던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재판부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이 재판에 뭐가 문제인지를. 근데 보면은 검사의 공소장이 정확하지가 않고 검사가 말하는 허위사실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법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를 만들기에는 그 행위사실 자체가 없다. 그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재판부가. 그런데 내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1심은 너무 무리였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그게 또 유죄까지 되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보조금으로 받았던 450억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재앙이죠. 말하자면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 1심은 오히려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편파적으로 해도 2심, 3심에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2심에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사실 80% 이상으로 80% 이상 무죄가 나온다. 유죄가 만약 나온다라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감형을 시킨다는 게 되게 웃겨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OX로 네. 가니까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예. 판결문 쓰기에 이걸 유죄라고 보면서 그럼 1심에서 한 건 지나치게 형이 무거우니 징역형을 선고했던 건데 예. 벌금 예를 들면 200만 원 선고했다 그런 것을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는 그래도 같은 벌금끼리니까 괜찮은데 예.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했었던 거를 예. 이거를 지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준다 그럼 너무 괴리가 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이제 유죄가 됐을 때 지금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 저것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선 치르더라도 뒤에 수사 계속 받아야 한다. 뭐 이것이 지금 민심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당심은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도 이게 흔들리는 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흔들린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없고. 예. 근데 비명계마저도 사실은 이번에 자기네가 그럼 비명계에서 누군가를 내세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지금 떨궈져 나가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사람이 누굴 내보낼 것이며 그렇죠? 지금 딱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없습니다. 사람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이 언론가는 지지율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전혀 있죠. 안 되고 실제 질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렇게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들은 지금 이걸 시끄럽게 해가지고 다음 대선에 나오고 싶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다음 대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경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항마로 대신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중도나 국민의힘 쪽에 당선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혹은 민주당 사람들도 다 이 민주당을 안 찍고 오히려 포기하거나 국민의힘이나 저쪽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오히려 민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내부 분란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된다는 느낌. 그렇죠. 아무래도 외세가 이제 싸우게 되면 네. 내부적으로는 단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식도 하고 동조 단식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거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파면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내부에 소위 말하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뭔가 좀 단합을 하고 있는가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60일 안으로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잘 치를 수 있겠다 이 생각도 그럼요.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초창기 때 가장 좀 놀랍게도 부적절한 타이밍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몇 명들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라던가. 근데 사실 그때 엄청나게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단속과 결속이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게다가 지금 헌재에서 선고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저쪽 사람들이 지금 기세 등등해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그 내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자체도 되게 부당한 일일 뿐더러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지사가 이제 단식 투쟁하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정책 미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건 맞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까지 늦게 선고될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고 시작을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때 그 발언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입지가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돼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빨리 수습을 다들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타협을 사실은 다 그들이 했다고 보는데 예. 그분들 타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수박 논란에 또 이제 일찌감치 정리가 됐고 비명계 논란도 다 정리가 된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에서 유죄가 나오건 유죄가 나오지 않건 중요하지 않게 한 목소리를 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비판하던 한 사람이 요즘 막 구슬에 올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이제 나와서 뭔가 비판하기가 좀 어렵겠던데 제가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낙연 전 대표 뭐 그분은 뭐 원래 이렇게 배제돼 있는 것이고 뭐 저 후쿠오카 사건이라고 뭐 들어보셨죠. 뭐 몇 사람이 그 뭐 부적절하게 유행을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나 네네네. 근데 조용하게 좀 이제 수면 아래를 일단 뭐 워낙 지금 윤석열에 대한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수면 아래로 깔렸는데 그 건도 이제 앞으로 뭔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굉장히 마땅치 않을 것 같다. 정책 입지가 굉장히 축소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뭐 운이 좋은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가는지 모르지만 일단 정리정돈이 잘 돼 가서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말씀대로 뭐 무죄가 되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계속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건 또 어제는 한겨레 신문 또 저희들도 뭐 사진도 공개하고 했는데 뭐 1월 달뿐만이 아니고 2021년 3월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3,300만 원 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자 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명태균 씨 접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날. 아 그래요? 네. 또 최근에 네. 하셨네요. 그러면 네. 예. 2시간 반이나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듣는다고 고생하셨겠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오세훈 씨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에 이미 예전부터 다 얘기를 했었었고 기소될 수준으로 자기가 정확히 다 말을 했다. 이제 본인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예측했던 시기에 딱 맞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기소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고 압색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한정 뭐 3,300만 원뿐만이 있겠느냐. 오세훈은 끝났다. 이제 이미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는 오세훈보다 10배는 더 나쁜 사람이다. 이미 자기가 이제 그 공개된 카톡 얘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자기는 검찰에 그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다 해놨다. 지금 홍준표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수사할지도 다 자기는 알고 있다. 대구지검에서 이제 수사하는 걸로 기록이 다 넘어가 있는데. 그랬는데 대구지검에서 경찰청으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안 하고. 그 얘기를 명태균 씨가 해요. 저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의 얘기는 경찰로 그거예요. 넘어간다는 이야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 그건 처음 들었어요. 예. 근데 아직 확신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검에서 안 하고. 좀 그걸 보면서 명태균 씨가 또 아 검찰하고 뭔가 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기본적으로 그 제가 지금 3번째 접견이었는데 그 전에 2번째 접견 갔을 때까지의 검찰이 보였던 태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을 거의 쌍욕 수준으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자기는 처음부터 검찰하고 또 되게 잘 지냈었다. 검찰이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 저한테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항상 첫 번째 갈 때가 다르고 두 번째 갈 때가 다르고 세 번째 갈 때가 다 다르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혹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자기도 분노도 지금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 이것도 뭔가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이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바뀐 것의 근원은 검찰하고 결국은 딜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때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내려와가지고 27일, 28일 날에 명태균 씨를 만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명태균 씨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지금 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관련해서도 오히려 자기는 무죄로 다 나갈 거고 금방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우리 방송이 나가는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이제 뭐 명태균은 이제 일단 이제 재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예. 질문한 거에 대한 예, 답을 예. 하자면 그래서 오세훈 씨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측한 바대로 뭐 벌금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뭐 이제 기소는 당연히 될 것이다. 압수수색한 거를 봐라.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판단하건데 주거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압색을 했는데 강철원 부시장에 대해서까지 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집 그러니까 관사죠, 관사 지금 그 있는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이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검찰은 이미 이 오세훈 씨에 대해서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잘 원래 영장이 주거지까지 받아주지는 잘 않는데 이게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오세훈 씨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또 좀 정리가 되고 대선 후보로는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자폭했잖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뭐 세 군데 이제 괜히 풀어 예.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은 풀어줬거든요. 그러다가 34일 만에 또 갑자기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까지 해가지고 네 군데에 대해서 또 다시 토어제를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일관성도 없지만 또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고 본인이 그럼 그렇게 토지 허가제에서 풀어줬을 때 문제가 생길 걸 몰랐을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이미 저는 오세훈은 끝났다고 보는 거고 또 들은 다른 얘기로 이제 홍준표 시장 네, 같은 예. 경우도 거의 이제 본인도 포기 상태인 것으로 저는 얘기를 그렇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홍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로 넘겼다 또는 넘길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들었고. 저도 처음 들어서 그 확인은 해봐야 자, 그래서 됩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들까지 수사를 직접 한다라는 걸로 보면 뭔가 의지가 굉장히 불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명태균 말에 의하면 10배 정도 더 많다라고 하면은 자, 대선 레이스 기간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그러면 봅니까? 나 그게 바로 검찰이 예.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이 명태균 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세훈은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끝이 나버린 거고,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거를 왜 경찰로 넘겼을까? 이제 저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로 넘겼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본인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질문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본인이 경찰로 넘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넘겼겠습니까? 검찰이 안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먼저 계속 물어봐요. 그 얘기는 검찰이 아직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정확히 못했다라는 뜻이다. 이제 이 얘기를 결국 나중에 네.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달리 영남권의 이 충성표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팍 죽여버리고 해서 얻는 이득이 과연 있을 것인가를 따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컨대 검찰이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현재 지금 어쨌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쪽 세계에 그러니까 이쪽 당에 유리하게 뭔가 지금 고비마다 사실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느냐. 사실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검찰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조직의 유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느 당 사람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결국은 국민의힘당에다가 좀 더 지분을 조금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였었어요. 어쨌든 그 내용은 좀 더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대선으로 만약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어렵다고 보면 결국 그쵸. 김문수로 그냥 간다. 그럴 가능성도 한동훈이 있죠. 반전을 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경선이든 뭘 하든 대선 후보 뽑을 때 여론 50% 그다음에 당원 50% 아닙니까? 네. 그 룰을 뭐 바꿀지 안 바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당심이 더 높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오세훈 없어지고 홍준표 시장 없어지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를 제일 피본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은 지금 당심도 X. 그리고 여론에서도 지금 사실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왔다 갔다 하는 행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될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재명 김문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지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니면 그래도 나중에 양당 간의 경쟁이니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뭐 김문수를 정해주고 나면 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김문수를 지지하겠죠. 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김문수를 지지하겠죠. 하지만 보수 중에서도 좀 색채가 옅거나 중도인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오히려 이재명 쪽을 찍겠죠. 네. 그렇게 되면 원래 보통 양당의 퍼센테이지가 차이 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사실은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되게 적게 얻었었거든요. 네. 탄핵 국면에서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쨌든 각자가 추구하는 그 지향성이나 이념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집을 각각 하게 되니까 김문수가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 큰 표 차이를 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노희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서 참 놓칠 게 하나도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노희 변호사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사실은 그냥 저의 내피셜과 혹은 저의 그동안의 그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과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식과 예. 상식과 이런 것들이 비추어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중간중간에 몇 번 삐끗하면서 다들 되게 당황스러운 분위기고 저도 사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판단하기에 합리적인 추론과 합리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 틀려가지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점쟁이가 되어서 콕 집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맞춰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치평론가가 할 일이고 또 정치에 아주 고관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린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픽스 여러분들 덕분에 133만 명 넘어가고 있고요. 영천이들이라고 있습니다. 노영희 TV 구독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영천이 노영희 TV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자 꼭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무려 1kg을 모두 국내산으로 양념 재료와 그리고 원물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1,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어디 들어가 보면 되느냐? 자, 카카오나 네이버에 경영푸드 치시면 바로 살 수 있고요. QR코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콕 눌러주시면 저 제품 1kg 1,900원 전국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눈썹 미용 특별 할인 15만 원은 가양역 옆에 있습니다. 서울 가양역 고선 라인에 있고요. 자, 안티에이징 서울 강서점입니다. 눈썹 미용 특별 할인 30만 원, 15만 원 하는데 선착순 20명 예약 필수입니다. 010-9308-2503인데 저도 지금 시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영 변호사가 지난번에 광고를 하고 나니까 전화가 많이 왔더라라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예, 광고하시니까 역시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 싶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협찬해 주시는 광고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변호사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면서 자, 특별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